추석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방송 시간 중에 정확한 집계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금 지나자마자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추석 연휴 이전부터 계속 올라가던 그 추세 때문에 올라간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석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었던 것, 이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2,000명 내외로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완화 신호를 줬고요.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오늘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전국적인 추석 이동량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는 지금까지 속도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크게 늘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돌파 감염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백신은 면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자극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접종을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항체 형성량이 적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보면 30대의 활동량이 높은 얀센 접종자나 2, 3월에 접종해서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접종 후에는 8, 90%가 무증상 경증입니다. 델타로 확진자가 많은 영국이나 이스라엘 경우에도 확진자 수는 매우 증가했지만 사망자나 입원율은 적습니다. 이만큼 중증으로의 예방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본인이 당뇨나 이런 천식이나 비만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중증 예방을 위해서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백신 접종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기존의 방역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의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뭐 비공개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네, 방역 완화로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중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구 치료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독감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감염이 되어도 집에서 경구 치료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은 저는 11월 초 정도가 적절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에 이 방역을 완화할 경우에는 급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학생 등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은 확진자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죠. 모더나의 CEO가 1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근거는 있는 얘기인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 연말이 되면 많은 나라에서 접종과 동시에 이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내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거의 70% 이상을 넘을 것이고 이 코로나 자체가 델타 이상으로 더 강력한 변이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있지만 물론 그 점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치료제가 우선 개발이 되고 있고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코로나 감기나 독감과 같은 상황으로 저는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종식 단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거리두기 단계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의 4단계에서는 당분간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최소한 70%, 8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열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 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 단계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전국 전망 해볼 텐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추석 연휴 이후에 맞이하는 대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먼저 국민의힘의 2차 대선 경선 TV 토론 내용 하이라이트 영상 좀 보면서 이것저것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여당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2차 TV 토론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 공약도 보니까 그거 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거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후보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어제- 틀리고 똑같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제 질문 들으시고요. 그 뭐 정해요. 저는 공약을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수세에 몰리는 모습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먼저 박진영 교수님,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비판을 받은 대목이 네. 공약 표절이라는 거예요. 예. 또 이런 단어도 좀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공격이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드는 것 같나요? 뭐 이제 공약을 상표 등록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 표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기 토론 장면을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트루먼 쇼다. 뭐 예.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표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목은 똑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제목은 네. 다를 수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과정의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이 파급 효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재정이 예. 얼마나 드느냐 문제, 이걸 흔히 우리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느냐 이런 걸 유승민 후보가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만들고 그걸 이해를 했다면 그걸 내놓는 게 맞습니다. 예. 내놓는데 이 실제로 이 군 복무자들에게 청약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청약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청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스스로 체득되어서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모르고 생활한 특권층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에 처음 도전한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출마 경험도 있고 정책 발표도 여러 차례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처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말하는 대로 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그냥 가져다 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무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약 표절이 늘 있어 왔어요. 예. 늘 그런 논란이 있어 왔어요. 2002년도에는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한테 왜 노무현 따라하냐라고 아예 광고까지 냈기도 네. 했고 또 최근에도 2020년 작년에 안철수 지금 당대표가 민주당한테 계속 왜 공약을 베끼냐라고 할 때까지 뭐 매번 공약 표절이 있었는데 이유는 전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15대 대선 이전까지는 이념적으로나 또는 어떤 뭐 가치, 뭐 강령 이런 정도로 양당, 우리나라의 양당이 좀 굉장히 달랐어요. 네. 그런데 이 양당이 다른 가장 큰 지점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복지 정책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이거는 확실하게 편가름이 되는데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보편 복지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복지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보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안보 문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몇 가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뭐 베끼기다, 표절이다 이런 공격은 늘 있어 왔으나 하지만 좀 과한 지적인 것 같다. 실제로 이것이 무슨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국익 우선주의가 자기가 이야기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국익 우선이라는 말로 각 후보, 대선 후보들의 어떤 검색을 하면 그 국익 우선을 말하지 않은 후보가 없을 정도예요. 아니 국익 우선이 우선이지 그러면 국익 말고 다른 게 우선일 수 있는 정책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실 뭐 국익 우선이란 말은 뭐 자유, 민주, 평화 뭐 이런 식의 누구나 많이 쓰는 그런 개념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국익이 우선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굳이 자신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베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논란이 없으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자신의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 차라리 그게 더 바람직했을 텐데 다른 후보들,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공격을 하는 것을 내용을 갖고 공격을 해야지 가다가 지금 그 캠프에 문재인 후보에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바람직한 토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표절 공약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그 병사 주택 청약 가점 공약과 관련해서 말실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논란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어떻게 집이 없어서 청약을 못한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럼 주택 청약 제도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명도 그렇고 이 윤석열 후보가 26년 동안 검사에 재직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재직한 다른 분들의 재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분들 많아요. 근데 2천만 원이었어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저축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러지 않은 어떤 상태. 50세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저축 없이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것을 물론 비난할 대목은 있죠. 절실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근데 그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있는 집안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어떤 순수함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게 결혼하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새로운 집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그럼 이 논란의 지점은 결국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질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동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유승민 후보가 막 물어봐요. 그래요. 베껴도 좋아요. 베껴도 좋은데 이해하시는가 내가 물어볼게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 왜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점을 4점도 아니고 6점도 아니고 5점을 주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대답을 쭉 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1인당 우리가 5점을 주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나중에 말이 좀 막히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죠. 윤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지금 군인 갔다 온 1000명한테 물어서 설문을 받아서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만든 거다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나중에는 그럼 구체적인 자료 내달라. 이렇게 끝났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내달라는 건 사실은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토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설문을 한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 청약 제도를 이해 못했다라는 건 아마도 끝까지 보신 분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적한 건 첫 번째는
정책 공약을 이해한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실력이 있느냐, 예. 실력 없다. 이야기를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제도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보편적 국민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특권층이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 공직자로서 올해 이 봉직한 사람들과 일반 행정공무원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행정공무원들은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늘 그걸 집행하고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예. 경제라든가 민생에 늘 관심이 있는데 네. 우리 검찰 공무원은 뭡니까? 징벌적 체계만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예, 예. 국가 운영에 아주 극소수 징벌적 체계를 담당하던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유승민 후보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2차 토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장면 더 보고 가시죠.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번 토론회에도 소환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은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태경 후보가 이 조국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에 박진영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자꾸 이 조국 이슈가 나오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조국수 홍 이런 별칭이 또 붙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에서 호남이나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예. 우리 역선택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우리 식당에 가서 메인 메뉴 보고 음식 주문하지 반찬 나오는 거 보고 주문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역선택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을 염두에 두고 조국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는 아니라는 않을 생각이 것이다. 들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호남권의 이 젊은 표심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검사 출신이면서요. 꾸준히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 나와서 당내에 좀 이 강성파들, 강성 보수층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조국 장관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도 한번 보십시오. 유승민 후보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공수처 하자고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한 역사를 보면은 한나라당 계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예. 다만 이것이 조국 장관권으로 좌우로 쫙 갈라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검찰개혁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버린 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뿐만 아니라요. 또 해묵은 이슈 중에 하나죠. 부정선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론에 황교안 후보님이 4.15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네.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저 같으면요. 일고의 검토할 가치도 없다.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평소 몸에 체질화돼서 우러나와야지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얹혀져 있는 이런 상태다.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최 후보님도 음모론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뭐 글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뭐 삭제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올린 거야. 근데 왜 삭제하셨어요?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논란이 있으니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오히려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좀 자, 이번에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강하게 이거를 커트시키지 않았다. 네. 부인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또 때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후보, 홍 후보와 윤 후보의 네.
양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홍 후보 얘기만 잠깐 하면 네. 사실 홍 후보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장만 했다면 이번에 그 아무리 뭐 조국 뭐 수호를 했든 뭐를 했든 네. 일단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태경 후보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건 홍 후보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국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2019년도에는 윤 총장 잘한다라고 했다가 네. 윤 총장이 실제로 자기 경쟁 상대가 되니까 그거 말이 안 된다. 네. 뭐 도륙했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번에는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면 자기 말을 바꾸겠다. 이건 소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것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수완박도 사실 이분은 검사니까 늘 검사 출신이니까 일관성 있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은 4년 전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각한 거고요. 네.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 하태경 후보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당이 이번에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 그건 선거 불복 프레임에 예. 갇혀버린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추궁을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네.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황교안 후보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검증된 표 중에 일부 표가 의심스러운 표가 있다. 이 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가정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그 일부 표들이 사실 의심스럽다면 사실상 그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어떤 대답이었지. 부정선거로 우리 실제로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캐겠다던가 하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더 뚜렷하게 좀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태경 후보가 추궁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의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보는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며칠 전 토론회 때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말하자면 토건 비리라고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자, 이게 원래 토건 세력들이 그 땅 일대를 다 사놨습니다. 근데 LH가 하니까 못하게 국민의힘이 막아서 민간 개발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토건 비리다라는 것을 9월 17일에 아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공중분해된 줄 알았는데 그 3개 컨소시엄 중에 이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17일에 저는 그때 알았다고 당시에 말이죠? 몰랐고 KBS 보도 보고 네, 보고 오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토론회였는데요. 역시나 대장동 사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아마 대장동 사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첫 평가를 받는 경선이 될 테고요. 또 호남 지역 이낙연 후보에게는 또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 그렇죠. 기반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역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좀 멈추는 수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호남이 가지는 상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네. 이번 경선에서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광주죠. 광주라는 곳은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념적인 부분에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낙연 후보라는 주요 후보의 연고 지역인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 환경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돼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세게 몰아쳤습니다. 네. 이것이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라고 하는 로얄티가 강한 집단들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좀 예측을 하자면은 전남과 광주, 전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 보여집니다. 것 같으세요? 이 광주는 개혁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이런 전략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 네거티브를 당하면서 표가 결집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연고적인 부분들에 대한 투표 성향이 좀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낙연 후보의 역전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멈출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네. 동의하시나요? 역전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전이란 건 지금 누적된 표를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 이상의 득표를 갖고 있고 53%죠 지금.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전남이 약 20만 명의 권리당원을 갖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사실상 표를 얼마나 누적해서 갖고 가느냐. 이번에 그래서 역전을 하느냐 하는 건 이번에 역전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즉 워낙에 많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단지 광주 전남에서 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근접했을 때 그리고 광주 전남만큼은 승리했을 때 광주 전남만큼 승리했을 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역전이란 게 네. 누적표가 네. 많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광주 전남이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을 손을 들어줬을 경우 네. 뒤로 갈수록 수도권으로 가요. 서울, 인천 이 지역은 사실상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들의 어떤 그 연고도 많고 예. 그래서 광주 전남의 선택이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도미노로 줄수 있다.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역전 문제가 아니지만 역전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은 이낙연 후보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예. 뒤에 뭐 수도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 경기 그리고 3차 슈퍼위크까지 남아 있는데 과연 이 대장동 의혹, 논란, 이 이슈가 이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에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박진유 교수님, 이 대장동 의혹, 이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뭐 직접 연결이 되거나 뭐 연루가 돼 있거나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지금 간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개연성은 현재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건 자체가 좀 어디까지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결선 투표를 이재명 후보가 갈 수 있냐 없냐에 좀 결정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좀 편향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선 투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결선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 결선 투표가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라는 것이 극단적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원팀을 못 예. 만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선 투표를 만들지 않는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저는 뭐 이런 새로운 대장동과 관련한 새로운 팩트들이 설령 더 나오더라도,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오더라도 저는 예. 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대장동 그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들이 느끼는 지점들은 이 특정 언론에 의해서 과도하게 왜곡되고 커지고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거티브로 전세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고착화시키고 상대의 상승세를 꺾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한 어떤 핵심적인 공약이라든가 기존의 뭐 자기의 정치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뒤집어내는 것이지 타인을 비판해서 그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대장동 이슈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결선 투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어요. 일단 교수님의 결론에 사실은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본선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선에 올라가서. 네, 본선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선이 왜 안 미치냐면 이거예요. 네. 결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결선을 바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1위 후보가 있고 2, 3, 4위 후보가 있을 때 결선을 가면 2, 3, 4위 후보가 뭉쳐서 1위 후보를 누를 수 있다는 게 결선 투표의 희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3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후보의 표는
결코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이낙연 후보로 갈 표가 아니에요. 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갈 표가요? 갈 수 있는 표가 예, 더 그건 많다는 거예요. 개혁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하기 전에 전략적 투표를 생각을 했을 때 결선 투표를 내가 이낙연 후보한테 줬을 때 이낙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밉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라는 캐스팅 보트가 이재명 후보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전략적인 어떤 지점으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이 뭐가 문제냐면 대장동 의혹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어떤 뭐 커넥션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가장 첫 번째 이미지, 즉 억강부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있는 권력들을 견제를 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일관된 그런 의지가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미 있던 토건비리라고 말씀하셨대요. 토건비리를 뿌리 뽑고 그 돈을 다 5,500원을 뭐 수용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 일관성이 없더라.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박진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결선 투표 이야기했는데요. 결선 투표 정말 나쁜 제도입니다. 저는 이쪽 부분에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2등하는 사람이 뒤집는다는 것은 게임의 원칙으로서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치에서는 안정성과 정당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대 만들면 되지 않는다는 제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 경선 이후에 또 10월 3일 날 슈퍼위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갔어야 저는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